I remember black skies, the lightning all around me. I remember. 트랜스포머 시리즈들은 스토리 면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투자 금액의 5배 정도는 기본으로 뽑아내는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이놈의 변신 로봇들이 거리면서 변신하는 모습과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소형차부터 몇 억대 부가티 베이론까지 나온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의 자동차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07년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였기 때문에 오토봇들은 몇 없었습니다. 그중 제일 먼저 오토봇의 대장 옵티머스 프라임의 자동차 피터빌트 379입니다. 피터빌트 379는 1987년부터 트랜스포머가 개봉된 2007년까지 업그레이드 되던 모델로 무게가 14톤 이상의 클래스 8 트럭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원래 애니로 방영되었던 원작 트랜스포머에서도 옵티머스 프라임은 피터빌트 379 모델이었으며 2001년 분노의 질주에서도 나왔었던 모델도 옵티머스 프라임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이 피터빌트 379의 가격은 하나로 약 6천만원 선이며 옵션을 최대로 하면 약 1억원에 가까워지는 가격이 좀 나가는 트럭입니다. 두 번째는 범블비입니다. 참고로 트랜스포머 1편의 주인공인 샘이 첫 차로 이걸 중고로 구입했는데요. 당시에는 1977년 쉐보레 카마로로 나름 올드한 맛이 있었던 자동차입니다. 이 모델은 카마로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두 번째 모델이었고 스포츠카와 같은 디자인을 갖고 나왔지만 당시 유가가 폭등해서 자동차 출력에 규제가 걸려 있었고 실제로는 그닥 빠른 차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바뀐 건 주인공의 여친인 미케일라가 이 차를 모욕했을 때였고 휭 하고 떠나가 버린 줄 알았던 차는 다시 멋진 2007년형 쉐보레 카마로로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영화에 나왔던 당시에는 쉐보레가 컨셉트카로만 공개를 했던 상황이어서 실제로 판매되는 차량은 아니었지만 2009년부터 범블비와 똑같은 디자인의 카마로도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가격은 최신 모델을 기준으로 색상이나 스펙에 따라 최소 2천만원 중후반대에서 최대 5천만원 정도까지 나가니까 옵티머스의 반값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급 오토봇은 아니지만 이름이 자주 언급했었던 아이언하이드입니다. 아이언하이드는 영화에서는 온몸에 이곳저곳에 중화기를 담고 있는 오토봇으로 완전히 전투형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인터뷰에서도 아이언하이드가 갖고 있는 무기의 수가 다른 오토봇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 1편에서는 GMC 탑킥 C4500이라는 모델로 미국의 대표적인 트럭형 자동차인데 쉐보레도 그렇고 GMC도 그렇고 결국 다 제너럴 모터스 자동차이기 때문에 GM 파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기본형 모델을 기준으로 8천만원 정도이며 풀옵션으로 올릴 경우 1억원에 육박하는 아무나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비싼 아이언하이드였습니다. 네 번째는 또 다른 오토봇 중 하나인 라쳇입니다. 라쳇은 허머 H2의 앰뷸런스 모델로 사파리에 가면 있을 것 같은 차의 외형에 그냥 앰뷸런스 사이렌만 단 수준의 앰뷸런스 차인데요. 트랜스포머 1편을 기준으로 얘는 진짜 어디서 뭐했지 싶을 정도로 잘 안 보이는 로봇입니다. 앰뷸런스가 된 이유라면 초반에 오토봇들이 운석과 비슷한 형태로 지구에 날아왔을 때 라쳇의 운석 때문에 불이 나자 그걸 끄려고 출동한 소방차들과 앰뷸런스가 주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한 대로 도망가야 하니까 걔들 중에 그나마 제일 멋진 걸로 고르지 않았나 싶네요. 앰뷸런스라는 특징에 맞게 인간의 신체 상태를 읽을 수도 있어서 샘이 미케일라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걸 대놓고 드러내며 창피를 줍니다. 다섯 번째는 재즈라고 불리는 진짜로 영화에서 보기 힘든 오토봇입니다. 재즈는 폰티악 솔스티스라는 스포츠카형 소형차로 실제 판매 모델도 상당히 트랜스포머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폰티악 솔스티스도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는 판매가 시작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라서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주목을 끌었던 모델이고 비록 눈에 띄는 노란색도 있지만 범블비의 대표적인 컬러고 둘 다 스포츠형 자동차라는 점에서 쩌리 오토봇인 재즈는 회색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등장씬은 초반과 후반의 전투씬으로 다행스럽게도 죽지는 않으나 전투 장면이 너무 짧아서 얘의 전투 특징조차 알기가 좀 힘듭니다. 그 다음은 디셉티콘들입니다. 일단 자동차가 아닌 애들도 있습니다. MH-53이라는 헬기인 블랙아웃, 브롤이라는 M1 에이브리암스 탱크도 있고 스타스크림의 경우에는 제트기, 메가트론의 경우에는 존재도 하지 않는 외계 전투기입니다.
이외에는 바리케이드라는 녀석이 포드의 머스탱이었다가 살린의 S281, 본크러셔라는 애는 버팔로 MPCV라는 약간 농업용 자동차 같으면서도 전투용 차 같은 느낌적인 느낌의 차입니다. 트랜스포머 2부터는 주인공 로봇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의 자동차는 연도만 바뀌기 때문에 외형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2에서 공식적으로 디셉티콘들을 제거하는 집단이 된 오토봇들은 새로운 로봇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중 제일 먼저 양발의 롤러브레이드 형태의 바퀴를 장착한 사이드 스와이프는 쉐보레의 콜벳 스팅레이 컨셉트카를 보여줍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조금 구겨 들어가야 할 만큼 낮은 천장을 갖고 있는 차인데요. 미국의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공개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트랜스포머에 출연해서 눈에 띄었던 차입니다. 아직까지도 판매는 되지 않고 있는 아주 레어한 차고요. 영화에서는 아우디 R8의 외형을 갖고 있었던 디셉티콘을 반으로 쪼개버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오토봇들 중 가장 시끄럽고 깜찍했으며 조연 로봇인데도 출연 장면이 많았던 머드플랩과 스키즈입니다. 얘네들은 둘 다 쉐보레의 소형차인 트렉스와 스파크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초반부에는 둘이 함께 한 개의 자동차를 완성하는 아이스크림 차였습니다. 개그 담당의 로봇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름 후반부에서는 로봇 7개가 합쳐진 컨스트럭티콘의 얼굴을 부수기도 하는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 전체에서 이 초반부에만 두드러지게 나오는 오토봇들이 또 있는데요. 3명의 세트로 RC라고 불리는 두카티 848 오토바이들입니다. 트랜스포머2에서 디셉티콘들의 특징이라면 대다수의 보스몹들로 분류되는 주요 악당들은 존재하지 않는 외계 비행선들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고, 아까 언급한 아우디 R8을 제외하면 후반부의 컨스트럭티콘의 몸을 이루는 RH400, 캐터필라 773B, 코발코 CK2500, 캐터필라 992G, 볼보 EC700C, 캐터필라 DGL, 캐터필라 773B 등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억 단위의 슈퍼카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트랜스포머 3부터는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점점 더 추가됩니다. 그 시작은 오토보틀의 과거 대상이었던 센티널 프라임 자동차는 로젠바우어 펜터입니다. 로젠바우어 펜터는 소방차는 소방차인데 항공기 구조용 소방차로 크기에 비해 빠른 속도와 최첨단 구조 장비 등이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센티널이 로젠바우어 펜터 모델의 외형을 갖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배신자인 센티널은 정작 자기 편이었던 오토봇을 죽이고 다니는 마당에 자동차는 최첨단 구조용이라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포머 3편까지 역대 오토봇들 중 가장 개인적으로 강렬하다고 느낀 디노 페라리 458 이탈리아입니다. 페라리라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이 458 이탈리아 모델은 기능부터 디자인까지 역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가격은 스펙에 따라 하나로는 3억 후반대에서 4억 초반대까지 하는 모델로, 영화에서는 양손에 갈고리를 들고 디셉티콘을 괴롭히다가 끝내버리는 전투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트랜스포머 3에서 군인들의 활약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빨간 페라리가 출연하는 건 총 4회, 전투는 2회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탑스핀, 레드풋, 로드버스터 삼형제의 쉐보레 임팔라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임팔라 모델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의 중대형 승용차고, 딱 집에 한 대쯤 있을 법한 디자인이 원조인데요. 영화에서는 색상부터 외형적인 전투 모드 커스터마이징까지 내부만 임팔라고 외부는 전혀 다른 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영화에 나온 모델들은 실제로 판매가 되거나 컨셉트카로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있는 가상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최종 전투 때 뒤늦게 나타나 총 몇 방 쏘고 오토봇들이 모여있을 때 나오는 등 역시나 범블비와 옵티머스 프라임을 제외하며 쩌리 취급을 받는 아쉬운 오토봇들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디셉티콘이 사운드웨이브의 마르세데스 벤츠 SLS AMG 모델입니다. 이건 초반에 샘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회사에서 사장에게 선물 받았던 차인데, 알고 보니 그게 샘을 감시하기 위한 디셉티콘 차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양쪽의 자동차 문이 90도로 올라간다는 특징과 함께 역대 벤츠의 스포츠카 중 성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은 모델이라서 디셉티콘으로 나온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당시 가격은 2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공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트랜스포머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역대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 가장 혹평과 악플과 안 좋은 각종 평가를 다 받았음에도 흥행 수익은 엄청났던 트랜스포머 4는 옵티머스 프라임부터 새로운 자동차로 변합니다. 우선 주인공 케이트 예거가 낡은 옵티머스를 데려왔을 때는 마몬 97년도 세미트럭이었습니다. 옵티머스는 초반에 이 트럭의 외형을 갖고 낡고 여기저기 파손된 모습으로 싸우기도 하는데, 금방 도로에 있던 웨스턴 스타 5700X1을 카피해서 삐까번쩍하게 변합니다.
범블비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랜스포머 3 이후 지구에서 사냥의 대상이 된 오토봇들 중 하나인 만큼 트랜스포머 1편의 첫 모습보다 더 오래된 1967년 카마로 모델로 변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옵티머스를 다시 만나고 카마로 2014년 컨셉트카로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3편의 페라리에 이어서 슈퍼카들 중 최고로 여겨지는 부가티 베이롱 그랜드 스포츠 브텟의 2013년 모델이 오토봇들 중 드리프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로버트형일 때는 사무라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가티 베이로는 기본 사양 모델을 기준으로 24억 정도로 쉐보레 카마로 풀옵션 48대와 같은 가격입니다. 그 이외에도 부가티 베이롱급으로 멋지지만 오토봇도 디셉티콘도 아닌 오토봇 및 프라임을 잡으러 다니는 락다운이 트랜스포머 4의 악당으로 나왔었습니다. 락다운은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800-4 쿠페 2014년형으로 올블랙 컬러로 제대로 된 황소 자동차의 멋을 뿜어냅니다. 락다운의 람보르기니는 2013년형을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5억원 정도이며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 스타 호날두도 이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메가트론 대신 나온 갈바트론은 프라이트라이너 아고시 캡 오버 트레일러 트럭이라는 깔끔한 외형의 모습을, 스팅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파가니 후에이라 2013년 모델 등 트랜스포머 4에서는 자동차만 봐도 악당 같았던 디셉티콘들과는 다르게 외형만 보면 오토봇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오토봇들의 적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공개된 트랜스포머의 5번째 이야기에서는 티저 영상에서 공개된 자동차들만 해도 엄청난 임팩트를 줬는데요. 이전 이야기와 같은 모델인 옵티머스와 범블비와는 다르게 이전에 부가티 베이론이었던 드리프트는 마르세데스 AMG GT-R, 그리고 핫로드는 람보르기니 센테나리오 등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어가는 자동차들이 출연하는 게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트랜스포머 이야기 속 자동차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몇 개 빼먹은 별로 안 멋있는 애들도 있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